1970년대 미국이 한국을 버리려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통보에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몰렸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금지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나? 하지만 그 핵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년 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핵기술 강국이 되어 있죠. 대한민국이 핵폭탄 없이 핵강국이 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로버트 헤이즈입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35년을 일했죠. 1970년대 초 저는 한반도 정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한국을 철저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맹국,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 늦가을, 청와대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죠. 국가정보부가 올린 국제정세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핵대치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두 강대국은 서로를 향해 수천 개의 핵탄두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1만 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련도 이에 뒤지지 않았죠. 전 세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위에 앉아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악산 능선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들은 서로를 견제하느라 바쁘군.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그의 머릿속에는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만약 북한이 다시 남침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해서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중국과 소련이 북한 편을 들면 미국은 3차 세계대전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울 것인가? 베트남 전쟁의 상황이 그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국은 이미 베트남에서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했고 미국 본토에서는 반전 시위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명예로운 철수를 외치며 발을 빼려 하고 있었죠. 동맹국 남베트남을 버리고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해구사는 자동으로 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철저히 미국의 정치적 계산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의 여론, 의회의 승인, 대통령의 결단이 모두 맞아떨어져야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자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을 지켜줄 것인가? 그 결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정희 대통령은 극비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청와대 지하 벙커였습니다. 참석자는 김정년 비서실장, 오원철 경제수석,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그리고 핵심 군 장성 2명이었죠.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은 이중으로 잠겼고 경호원들조차 복도 끝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절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 해. 참모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만약 동맹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죠. 그 질문의 무게를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원철 수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현재 주한미군 6만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 위조약도 있고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가능성에 높고 낮음을 묻는 게 아니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거야.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베트남을 봐라. 미국이 뭘 했나? 수십만 병력을 보내놓고도 결국 발을 빼고 있잖아. 남베트남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 정치인들한테는 자기네 국민 여론이 더 중요한 거야. 동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참모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베트남의 현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은 없나? 미국 없이도 북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말이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하, 핵이라는 선택지가 있긴 합니다. 핵. 그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참모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죠.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검토해봐야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이것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은 더더욱 아니었죠. 단지 가능성을 분석해보라는 지시였습니다.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라는 단어가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비록 회의록에는 남기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의 뇌리에는 그 단어가 깊이 각인되었죠. 회의가 끝난 뒤 박정희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이방을 나서는 순간 잊어라.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야. 참모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하, 명심하겠습니다. 이 검토는 극소수만 공유하는 최고 기밀이 되었습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오직 구두로만 전달되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신중했습니다. 핵이라는 단어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밀려왔던 그날이 떠올랐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미국이 와줄까? 박정희 대통령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각성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가능성만이라도 확인해 두겠다고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조용한 질문은 한국보다 먼저 세계의 레이더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서울 주재 CIA 요원이 보낸 정보 메모였죠. 한국 과학자 몇 명이 프랑스 원자력청 산하 연구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원자력 발전 기술 협력이었죠.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짓고 싶어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 또 다른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 원자력 공사와 중수로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중수로는 일반 경수로와 달리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가 훨씬 쉽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경수로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중수로를 원하는 걸까요? 서울 주재대사관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첩보가 들어왔죠. 한국 정부가 프랑스와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처리 시설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처리 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는 장치입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에도 쓰이지만 핵폭탄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죠. 민간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군사적 전용이 언제든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랭글리 본부에서는 한국 관련 정보를 긴급 수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울, 도쿄, 파리, 오타와의 CIA 거점에서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죠. 한국 과학자들의 해외 출장 기록, 원자력 연구소의 인력 충원 현황, 정부 예산 중 과학기술 분야 증가폭까지 모든 것이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내부의 특수사업부라는 비밀 조직이 신설되었다는 첩보도 입수되었습니다. 이 부서의 업무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고 소속 연구원들은 다른 부서와 완전히 분리되어 근무하고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 무렵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하, 프랑스와의 재처리 시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수로 도입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런데 미국 쪽 동향은 어떤가? 오원철 수석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각하, 최근 미국 대사관 측에서 우리 과학자들의 해외 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문의는 없지만 뭔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미국 놈들이 바보가 아닌데 모를 리가 없지. 중요한 건 속도야. 저들이 손을 쓰기 전에 기정사실로 만들어야 해. 각하, 만약 미국이 압박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일단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진행해. 티내지 말고. 오원철 수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저는 그때 이 대화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의 감시를 의식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핵옵션 검토 가능성이었죠. 보고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전달되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회의실에는 국방부, CIA,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핵을 만들려 한다는 게 사실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프랑스에서 재처리 기술을 도입하고 캐나다에서 중수로를 들여오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럴 능력이 있나?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도 안 되는 나라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경부고속도로를 2년 반 만에 완공했고 포항제철을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내는 나라입니다. 차관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는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일본이 자극받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둘째, 대만도 마찬가지죠. 동아시아 전체에 핵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과 중국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차관보가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한국의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 그날 이후 한국은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관련 외교 문서에 특별 분류 코드를 부여했죠. 문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주적 옵션을 검토 중이다. 자주적 옵션이라는 표현은 핵무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동맹 내부에서는 복잡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었죠. 한국이 미국 몰래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 과연 이 나라를 동맹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핵 개발을 돕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가? 다른 한편에서는 통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었죠. 핵보유국은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의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현황을 문의했죠.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막 출범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체제에 균열을 낸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핵실험도 플루토늄 추출도 폭탄 설계도도 없었죠. 단지 기술을 검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눈에 한국은 이미 잠재적 핵 확산 위험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핵은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제정치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곧 우려가 아닌 직접적인 중단 요구가 전달됩니다. 1975년 봄 워싱턴에서 서울로 긴급 전문이 날아갔습니다. 내용은 단도직입적이었죠. 한국의 핵 관련 기술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외교적 수사도 완곡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된 것이죠. 저는 그 전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국무부와 협의해서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었죠.
우리는 한국이 더 이상 핵 개발을 진행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 주재 미국 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이죠. 대사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대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프랑스와의 재처리 시설 계약을 취소해 주십시오. 캐나다 중수로 도입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 우리는 민간용 원자력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뿐입니다. 핵무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 우리도 그 기술들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처리 시설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플루토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대사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국에 전하겠습니다. 면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짧고 냉랭했죠. 미국은 단순히 경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첫째,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재검토하겠다. 둘째, 민간용 원자력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겠다. 프랑스나 캐나다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셋째, 한국의 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방위비 분담, 무기 판매, 군사훈련 등을 확대하겠다.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동맹과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부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암묵적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그날 밤 청와대 집무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 수석, 김정년 비서실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오원철 수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미국이 본격적으로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도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재처리 시설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프랑스가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은? 오원철 수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하, 높습니다. 프랑스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만약 미국과 정면 충돌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큽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위협에 홀로 맞서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 시장을 잃으면 수출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면 충돌은 안 돼.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건 나도 안다. 오원철 수석이 물었습니다. 각하, 그러면 핵 개발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포기?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야. 핵무기를 당장 만드는 건 불가능해. 미국이 가만 안 놔둘 테니까. 하지만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다른 문제야. 참모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설명을 이어갔죠. 생각해봐. 핵폭탄 하나 만들어봤자 뭐가 달라지나? 미국이 압박하면 결국 포기해야 해. 하지만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인력, 시설을 갖춰놓으면 어떨까?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잠재력 자체가 억지력이 돼. 오원철 수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각하, 잠재적 핵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핵무기는 못 만들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김정년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각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원자력 연구는 계속한다. 민간용이라고 포장해서 미국 눈치 안 보이게 진행해. 둘째, 핵 관련 인력을 계속 양성한다. 과학자들을 해외로 보내서 기술을 배워오게 해. 셋째,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다. 미사일, 로켓, 정밀 가공 기술을 확보해.
이것들이 나중에 다 연결돼. 오원철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하, 프랑스 재처리 시설 계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미국한테는 재검토하겠다고 해. 시간을 벌어야 해. 하지만 포기한다고 말하지는 마. 협상 카드로 남겨둬. 그날 밤의 결정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목표를 핵무기 개발 잠재력 확보로 수정했죠. 핵은 더 이상 당장 손에 쥐어야 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가능성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죠. 미국에게는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교묘한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었죠. 저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판단했죠. 프랑스와의 재처리 시설 계약이 결국 취소되었고 캐나다 중수로 도입도 민간용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연구소는 계속 연구를 진행했고 젊은 과학자들은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더욱 속도를 냈죠. 포항제철이 확장되었고 현대조선소가 건설되었으며 방위산 업체들이 속속 설립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주국방의 기반을 닦으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이 숨어 있었죠. 한국은 핵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한 것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 수석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만들어. 하지만 10년, 20년 뒤를 봐야 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만들 수 있어야 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오원철 수석이 대답했습니다. 각하, 그러면 이 계획은 각하의 임기 안에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내가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지. 씨앗을 심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아.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미국 놈들은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돌아가는 길을 택한 거야. 더 멀지만 더 확실한 길을. 저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한국을 막았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보다 한 수 위였죠. 그는 포기한 척하면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핵무기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핵 잠재력을 축적해 나갔죠. 하지만 이 선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죠. 잠재력을 실제 능력으로 전환하려면 수십 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의 임기 안에 결론이 날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1976년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재처리 시설 계약이 취소되었고 캐나다와의 중수로 협상도 민간용으로 제한되었죠. 미국 정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한국 담당 파일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 문제는 끝났다고요. 작은 나라가 감히 핵무장을 꿈꿨지만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박정희 대통령은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것을 만들고 있었죠. 그 무렵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원철 수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원철 수석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미국의 요구대로 재처리 시설 계약을 공식 취소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계획도 모든 문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미국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 이제 그만 감시하겠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킨 건 다 해놨나? 오원철 수석이 대답했습니다. 각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구 인력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규 채용을 늘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은? 오원철 수석이 대답했죠. 미국, 프랑스, 독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원자력공학, 핵물리학, 재료공학 전공자들입니다. 올해만 50명 이상 출국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육체계는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의 원자력 공학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장학금도 대폭 늘렸고요. 앞으로 매년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게 진짜 핵심이야. 폭탄은 못 만들어도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키워야 해. 오원철 수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나중에 이 구조를 눈치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눈치채면 뭘 어쩌겠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잖아. 대학에서 과학자 양성하는 게 무슨 죄가 되나? 연구소에서 기초 연구하는 게 핵무기 개발인가?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건 국제규범 안에서 해.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하지 마.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다 받아. 문제될 것 하나도 없게 해. 그러면 미국도 뭐라 못해. 오원철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하,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10년, 20년 걸리는 일이야.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내가 살아서 결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상관없어. 중요한 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폭탄 하나는 빼앗길 수 있어. 하지만 사람과 기술과 시스템은 쉽게 없앨 수 없지.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거야. 저는 이 대화 내용을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CIA는 한국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죠. 재처리 시설도 없고 플루토늄 추출 시설도 없었습니다. 핵무기 설계도도 발견되지 않았죠.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지식과 경험은 언제든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원자력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인재들이 연구소와 대학에 자리 잡았죠.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핵 관련 인적 자원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도 계속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은 세계적인 철강 회사로 성장했고 현대중공업은 거대한 조선소를 건설했죠. 방위산업체들은 미사일과 로켓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발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주 국방의 기반이 착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한 것은 핵폭탄이 아니었습니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이 설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미완성 상태로 남겨둔 것이죠. 어느 날 오원철 수석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지금 우리 기술 수준이면 결심만 하시면 2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완성하면 안 돼. 오원철 수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각하, 왜 그러십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완성하는 순간 우리는 핵보유국이 돼. 그러면 전 세계가 적이 되는 거야. 미국, 소련, 중국, 유엔 전부 다. 제재를 받고 고립되고 경제가 무너져. 북한 꼴 나는 거야. 그가 손가락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성 직전 상태로 유지하면 달라. 핵무기는 없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는 나라. 이게 제일 좋은 포지션이야. 협상력은 있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돼. 오원철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하,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문턱 앞에 서 있는 거야. 넘지는 않지만 언제든 넘을 수 있게. 그게 진짜 억지력이야.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설계였습니다. 완성이 아닌 미완성. 보유가 아닌 잠재력. 그는 핵무기라는 결과물 대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남기기로 한 것이죠.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손에 의해서였죠. 저는 그 소식을 새벽에 들었습니다. 긴급 전문이 날아왔죠. 박정희 대통령 피살. 한국의 18년 통치 종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죠. 한국의 핵 야망을 막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지도자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박정희 대통령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핵무장 국가는 실현되지 않았죠. 그가 심은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 그는 알지 못한 채 역사에서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건재했고 수천 명의 핵과학자들이 양성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었고 핵연료 기술이 축적되었죠. 중화학공업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미사일 기술도 확보되었습니다. 폭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한국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가 막은 것은 핵폭탄 하나였지만 그가 만든 것은 핵폭탄을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한국 담당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중동과 소련 문제에 매달려야 했죠. 한국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핵 프로그램도 종료되었고 새 정부도 미국에 협조적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잊었습니다. 완전히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박정희 대통령이 심어놓은 씨앗을 키워나갔죠. 1980년대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뒤이어 2호기, 3호기가 건설되었죠. 영광, 울진, 월성에도 원전이 들어섰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산업화를 위해 전력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과 경험은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연구 영역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핵연료 제조 기술, 원자로 설계 기술,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하나하나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동시에 핵무기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었죠. 1990년대가 되자 한국의 기술 수준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1995년에 CIA를 은퇴했습니다. 35년간의 정보 분석관 생활을 마치고 버지니아의 조용한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죠.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했고 때때로 자문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 분석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한국 파일 좀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국? 왜? 후배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핵 관련 기술 발전 현황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죠. 한국은 이미 완전한 핵연료 주기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라늄 정련,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사용 후 핵연료 관리까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단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물론 공식적으로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성실히 받았죠. 어떤 협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역량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하면 얼마나 걸리겠나?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분석팀의 추정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플루토늄 경로로 가면 조금 더 걸리고 고농축 우라늄 경로로 가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정희가 해낸 거군. 후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박정희요? 그 사람은 70년대에 죽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가 심은 씨앗이 자란 거야. 그는 핵폭탄을 만들지 못했지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어. 우리가 막은 건 폭탄 하나였지만 그가 남긴 건 시스템이었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우라늄 농축 실험과 플루토늄 분리 실험을 비밀리에 수행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물론 한국 정부는 해명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의 실험실 수준 연구였고 정부 차원의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고요. 농축된 우라늄의 양도 극소량이었고 핵무기 제조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죠. 국제원자력기구도 결국 이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으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한국은 비핵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의주시해야 할 나라로도 인식되기 시작했죠. 저는 옛 동료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미 문턱 국가 수준이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하면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나라. 일본, 독일과 비슷한 범주지.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안보 환경이야.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잖아. 만약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한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 그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가 노린 거야. 그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았어. 그리고 그 목표는 달성된 거지.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죠.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이 60%를 넘었죠. 물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했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 축적을 잠재적 위험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교 문서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는 영내 안보 환경 변화 시 급격한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쉽게 말해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였죠. 저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의 핵야망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성공한 걸까요?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확보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핵무기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 그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막은 것은 껍데기였고 그가 지킨 것은 알맹이였던 거죠. 2010년대가 되자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했고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을 진행했죠. 한국형 표준 원전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국제학회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핵융합 연구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한국은 더 이상 핵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핵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비핵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핵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했고 국제규범을 어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죠. 랜드 연구소의 2015년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 관련 기술 수준과 인적 자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 기술적 장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장벽은 정치적 결단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문턱 앞에 서 있는 거야. 넘지는 않지만 언제든 넘을 수 있게. 그는 정확히 그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십 년간 그 문턱 위에 서 있었죠. 넘지 않으면서 하지만 언제든 넘을 수 있는 상태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수십 년이었습니다. 한국은 민주화되었고 경제는 성장했으며 올림픽도 개최했죠. 세계는 한국을 성공한 개발도상국,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바라봤습니다. 핵 문제는 까맣게 잊혀진 것 같았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축적되었고 인력은 양성되었으며 시설은 확충되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은 위기의 전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미사일 시험이 반복되었고 핵실험도 거듭되었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한국 내 핵무장론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을 결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핵연구는 다시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섭니다. 2017년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한반도 전문가로서 가끔 이런 자리에 불려가곤 했죠. 그날의 주제는 북한 핵위기와 동북아 안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 쏠려 있었죠. 국무부 출신의 한 전문가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한국의 핵잠재력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핵 관련 기술 수준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랜드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로고가 보였죠.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핵기술 수준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공개 분석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천 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 가능한 플루토늄의 양은 이론적으로 수천 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발표자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한 핵연료 주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채굴을 제외한 모든 단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를 건식으로 재처리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를 핵폐기물 감량 기술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분리됩니다. 핵무기의 핵심 원료가 추출되는 것이죠. 발표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합하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왜 지금 공개되는 겁니까? 한국의 핵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것 아닙니까?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핵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실제 역량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조용히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그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을까요? 세미나가 끝난 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죠. 국무부 출신의 한 인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 준비가 이미 완료되어 있으니까요.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겁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했었죠. 한국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표면적으로 굴복하는 척하면서 다른 길을 찾았죠. 역사가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국제원자력기구와 핵공급국그룹에서 한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한국의 핵잠재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일부 국가들은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비핵국 중에서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을 위해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독일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역량만으로도 영내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논의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제한.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제한적인 농축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것이었죠. 둘째,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중단. 한국이 개발 중인 이 기술이 플루토늄 추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셋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강화. 한국이 보유한 수만 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국제 감시 하에 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성실히 준수해왔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완벽하게 수용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관리 대상 국가로 취급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 외교관들의 심정이 이해되었습니다. 모범생이 갑자기 문제아 취급을 받는 격이었죠. 규칙을 어긴 적도 없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 관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규칙을 어기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어길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도 플루토늄을 수십 톤 보유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일본은 핵무장 여론이 낮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여론조사에서 70%가 핵무장을 지지합니다. 정치인들도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거론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핵잠재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요구했죠. 한국에 제공한 원자력 기술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국제학술지에서도 한국의 핵 역량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한국이 단기간 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한국은 갑자기 국제적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핵무기를 만든 적도 없고 만들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국제사회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당신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놓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위협입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잠재력만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전략이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성공처럼 보였던 축적이 오히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기술 협력 중단 가능성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공한 기술과 핵연료가 어디에 쓰일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원자력 산업의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전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핵연료도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협력이 중단되면 원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범 비핵국에서 관리 대상 국가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씨앗이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지만 그 나무가 이제 베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저는 한국의 핵야망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막지 못한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그 유산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정말로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때 한국은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2019년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하나는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의심받을 거라면 차라리 핵을 가져버리자는 논리였죠. 여론도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쉬운 길을 거부한 것이죠.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정면 돌파 대신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보유할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충실한 당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를 굳건히 지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발언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대한민국은 우리의 핵 관련 활동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 의정서를 전면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추가 사찰을 수용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핵시설과 연구활동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의심받는 상황에서 숨기는 대신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대답이구나. 의심에는 투명성으로, 불신에는 개방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죠. 한국의 행동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도 완전히 공개되었죠. 연구 목적, 진행 상황, 결과물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상시 초청했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도 허용했죠.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대표가 핵공급 국그룹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안전과 보안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비확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인 외교였죠. 한국은 의심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오히려 국제 비확산 체제의 주도적 참여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른 법이죠.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핵안전훈련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교육받기 시작했죠. 한국의 원전 운영 노하우, 안전관리 시스템, 비상대응 체계가 전수되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핵보안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했고 핵물질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앞장섰죠.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의심받는 나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었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위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한국의 투명성과 협력 정신은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미국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핵 투명성과 국제 협력에서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은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부합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과 완전히 다른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관리 대상에서 협력 파트너로 위상이 바뀐 것이죠. 한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무장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새로운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핵을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 한국학자가 국제학술지에 기고한 글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핵 강국이 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완벽한 안전관리 시스템, 투명한 운영체계.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핵 역량이다. 핵폭탄 몇 개보다 이런 역량이 더 큰 국제적 영향력을 만든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죠. 핵잠재력을 핵실뢰로 전환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위험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죠. 2022년 한국은 또 하나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원전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 세계가 지켜봤죠. 이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안전관리 능력이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것이었죠. 핵을 다룰 줄 아는 나라, 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체코,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한국 원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핵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두 번의 기로에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2020년대에도 핵무장이라는 쉬운 길을 거부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1970년대에는 잠재력을 축적했습니다.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웠죠. 2020년대에는 신뢰를 축적했습니다. 핵을 가장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나라로 인정받았죠. 두 가지 축적이 합쳐지면서 한국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나라.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한 연구원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핵문턱 국가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 기술적 역량과 정치적 신뢰를 동시에 갖춘 유일한 사례다. 이것은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결과를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가 심은 씨앗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나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핵폭탄을 가진 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핵을 맡길 수 있는 나라는 존경의 대상이 되죠.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했고 한국 내 핵무장론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국제 정세가 바뀌면 한국의 선택도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술 앞에서 가장 위험하지 않은 선택을 한 나라. 핵을 가질 수 있었지만 갖지 않기로 한 나라. 그리고 그 선택으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얻은 나라. 저는 60년 가까이 한반도를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의 질문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1970년 청와대 집무실. 박정희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으로요.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나?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던진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이었죠. 저는 60년 가까이 이 질문의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로 물었던 것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나? 핵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을 뿐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이기도 했고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가능성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핵무기를 만들면 좋지. 근데 설령 못 만들더라도 상관없어.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기술만 확보해놔. 그게 진짜 억지력이야. 이 말은 단순한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통찰이었죠.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세계의 적이 됩니다.
제재를 받고 고립되고 경제가 무너지죠. 북한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핵을 가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다릅니다. 위협은 주면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남으면서도 잠재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이 1970년대에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가끔 그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파탄났을 테고 경제 제재가 가해졌겠죠. 한강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림픽도 월드컵도 케이팝도 반도체 강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핵폭탄 몇 개를 가진 대신 모든 것을 잃었을 테죠. 핵을 만들지 않았기에 지금의 한국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 야망이 실현되지 않았기에 그의 더 큰 꿈인 강한 나라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선택은 실패였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건 전략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장의 결과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었죠.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시대를 건너왔습니다. 냉전의 핵대치, 북한의 핵 위협, 국제사회의 의심과 압박, 모든 시련을 견뎌냈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핵기술 보유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핵폭탄은 없지만 핵강국입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의 결과를 보지 못했죠.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도 한국이 핵강국으로 인정받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만든 연구소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가 양성한 과학자들의 후배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그가 세운 중화학공업의 기반 위에서 한국은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 방위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씨앗은 나무가 되었고 나무는 숲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버지니아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죠. 하지만 가끔 한국 뉴스를 찾아봅니다. 한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요.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핵융합 연구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미래의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5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아직도 자라고 있구나. 한국은 여전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파괴의 기술이 아닌 창조의 기술로요. 어쩌면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핵폭탄을 원했던 게 아니라 강한 나라를 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원했죠. 그리고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핵폭탄 없이도요. 저는 60년간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지켜봤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도 봤고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도 봤죠. 핵 개발에 성공한 나라도 있었고 실패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독특한 길을 걸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았고 만들지 않으면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으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은 나라.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전략적 선택의 결과죠.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가 던진 하나의 질문이 있었죠.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나?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나라. 그 선택은 매일 다시 내려지고 있죠.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한국 내 핵무장론이 존재하는 한,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같은 대답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만들 수 있는 나라로 남는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유산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선택을요. 완성된 무기가 아니라 열려있는 가능성을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한 노병의 회고였습니다. 60년간 한반도를 지켜본 사람의 증언이었죠. 저는 한국의 적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외심을 느낍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압박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으며 핵무기 없이도 핵시대를 당당하게 건너온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였습니다. 그의 통치에는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었죠. 저는 그것을 미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 그가 심은 씨앗, 그가 남긴 선택은 그의 어두운 면과 별개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한 사람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핵에 관한 한 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지켜냈습니다. 핵폭탄이 아니라 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한국을 지켜낸 것이죠. 그의 핵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건너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한국은 앞으로도 핵무기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로버트 헤이즈였습니다.